2021년부터 23년까지 캐나다 정부의 목표가 매년 40만 명 정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2년, 3년이면 120만 명이에요.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영국이 먹어서 식민지로 헤쳐먹던 국가들 중에서 이제 갈라진 국가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영연방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저 영연방 중에 아주 대표적인 국가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입니다. 이미 호주 편에서 영연방 저거 실체도 없고 국제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요거 설명드린 바 있어요. 저쪽 오른쪽 위에 카드 뜨는 거 클릭해 주시고요. 우선 캐나다에 대한 개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넓습니다. 엄청 큽니다. 바로 밑에 미국이 있는데 캐나다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 지도에 왜곡으로 크게 보이는 거지만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남한 면적의 100배입니다. 998만 제곱킬로미터, 약 1000만 제곱킬로미터죠. 지금 남한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란 말이에요. 남한 면적의 100배다. 러시아에 이어서 전 세계로 두 번째로 영토가 넓다고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달리 보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자, 봐봐. 지금 캐나다 영토에 보이세요? 호수, 웅덩이가 진짜 많은 나라야, 캐나다가. 무슨 잠실 석촌호수 같은 저수지 말고 진짜 큰 호수 있잖아요. 엄청 큰 호수. 이런 거를 빼면, 다른 나라에 있는 이런 호수들도 다 빼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육지 면적이 넓은 땅은 호수나 하천이나 이런 강 같은 거 빼고 보면은 러시아, 다음으로는 중국이 가장 넓다. 호수나 이런 하천 포함하면은 러시아 다음 캐나다, 그리고 미국, 중국 순으로 영토가 넓습니다. 딱 봐도 섬이 많아요. 무려 52,455개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아요. 전 세계에서 섬 제일 많은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그 다음이 노르웨이야. 그 다음이 fin란드예요. 아니 무슨 북유럽에 이렇게 섬이 많으냐. 슉? 섬이 어디 있지? 슉? 섬이 어디 있어? 이게 다 섬이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바로 간척했어. 간척지 마렵지 진짜로. 어마무시합니다. 여기도 다 섬이에요 지금. 핀란드도. 노르웨이 이런 데도 섬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런데. 자, 현재 캐나다 2020년 기준 인구 현재 3,8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남한 면적의 100배 되는 국가가 인구는 대한민국보다 적다는 거죠. 인구 밀도가요 1제곱킬로미터당 4명입니다. 감 안 오실까봐 말씀드리면은 남한은 제곱킬로미터당 514명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그 중국 인구 많다고 하잖아요. 인도랑 중국 제곱킬로미터당 143명입니다. 인도 몇 명일 것 같아요? 420명. 우리나라가 아파트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자료 보니까 국토가 매년 늘어요. 2012년에 대한민국 국토가 10만 188제곱킬로미터였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10만 431제곱킬로미터였어. 간척지가 생기거나 아니면 원래 바다로 있거나 뻘로 되어 있던 송도 요런 데 생기면은 넓어지는 거죠. 저렇게 늘어나 봤자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네요. 근데 여기서 산, 임야죠, 논밭, 그리고 강이나 개천 요런 걸 빼보니까 15,500제곱킬로미터가 남습니다. 지금 10만 431제곱킬로미터였던 나라가 산, 논밭, 강, 개천 빼니까 15,500제곱킬로미터 남아요. 지금 강원도 전체 면적이 약 16,800제곱킬로미터거든요. 농사짓고 산, 땅, 제주도고 뭐고 다 빼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적절한 어떤 도심지나 이런 땅들 다 합해봐야 강원도보다 작단 얘기야. 우리나라는 지금 게다가 저 15,500에서 끝나면 안 돼요. 15,500에서 이제 못 빼야 돼? 군부대, 공원 이런 것도 빼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더 적어지겠어요. 공항도 빼야 되겠고 도로도 빼고 이제 그러면은 훨씬 더 줄어듭니다. 5천만 명의 국민이 살아가기에는 국토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파트를 굳이 안 지어도 되지 않나? 아파트 보기 흉한데 이런 얘기가 나와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에 지금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거는 아파트 덕분이에요. 아파트 이렇게 안 지었으면 절대로 1,000만 가까운 인구의 도시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아파트가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를 늘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상권이 들어서고 인프라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캐나다도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캐나다가 지금 이민자를 매년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나 깜짝 놀랐어요. 캐나다 바로 아래의 미국은 안에서도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캐나다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근데 캐나다는 이민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있어요. 안 그러면 국가가 운영이 안 되거든. 토다는 사람들이 미국만큼 많지는 않다는 거죠. 캐나다 인구 전체의 73%가 백인이에요. 근데 흑인은 치지도 않고, 그냥 흑인 빼고 얘기할게. 인도, 중국 같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캐나다 전체의 17%입니다. 엄청 많은 거야 이거.
대한민국 전체 인구 17%면 지금 870만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2021년 기준 한국의 합법 체류자 외국인이 지금 195만 7천 명 정도 돼요. 불법 체류자는 한 38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둘이 합하면 한 235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5,100만 한국 인구 플러스 저 235만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양반들이 그렇다고 한국인은 아니잖아요. 국적을 이제 귀화를 해야 이제 한국인이 될 거 아닙니까? 2012년부터 21년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배포하고 있는 통계인데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 있죠. 이게 귀화 인수예요. 외국인들 중에. 한국인으로 귀화한 게 2012년에 1,540명, 11,270명, 11,314명 뭐 이렇게 대략 10,000명이야. 매년 귀화를 하고 있는 인구가 11,000명 정도 되는 거죠. 사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5,100만 명 중에 10,000명씩 매년 귀화가 된다는 거는 5,100명 중에 1명씩 1년에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 적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인구가 안 느느냐? 우리나라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귀화를 하는 만큼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인구가 또 줄고 있는 것도 있고 저출산 때문에 그나마 저 양반들 덕분에 인구가 유지되는 것도 있다. 캐나다는 현재 전체 인구의 17%가 아시아계다.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한국은 이민 정책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백인이나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현재 OECD에 포함되는 국가들에서는 한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제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있다, 꽤 있다, 내 주변에. 그 양반들이 몇 프로나 되냐는 거야. 각 국가로 따지면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민들을 안 오실까요?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 호주나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인종별로 아니면 그룹별로 그냥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어느 정도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어요. 충돌도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어온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뭐 어떻게든 저 새끼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들어 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만치 많을까 싶어요. 일단 다른 나라들은 뭐 저들의 문화가 있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비율적으로.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한국 왜 안 바꿔? 바꿔. 네가 여기 왔잖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랬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나라 가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아마 인종차별 당한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이 호주에 갔어. 근데 호주가 하필이면 지금 같지가 않고 무조건 호주만의 문화, 호주만의 식습관, 호주만의 뭐 그런 게 강해. 갔더니 호주 사람들이 전부 다 야 한국에서 온 너 다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호주처럼 바꾸라고. 그러면 아마 인종차별이 심하고 얘네들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들은 가가지고 그런 거 겪으면 그럴 거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한국 오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야 된다고 개소리하고 앉아있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캐나다는 국토가 어마무시하게 넓은데 인구 밀도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민자를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더라고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캐나다 정부의 목표가 매년 40만 명 정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2년, 3년이면 120만 명이에요.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지금 특히나 필요하다는 이민자들이 직업이 대부분 뭐냐면 트럭 운전사.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럭 운전사는. 여러분들 작년이랑 올해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류대란 같은 게 일어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는 트럭 운전사 이민자들을 많이 받으려고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 우리나라도 간호사 인력 굉장히 부족합니다. 간호사 인력은 딱 맞춰 놓으면 안 돼요. 설렁설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간호사 인력은 우리나라 병원들이 자꾸 딱 맞춰 놓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비 인력으로 더 뽑아놓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정말로 갑자기 바빠지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호사랑 트럭 운전사 말고 캐나다가 이민자를 받는 거 중에 어부가 있어요. 캐나다도 어업이 좀 발달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나라가. 어업을 종사하려는 사업자, 자본이나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노동력들이 들어오는 거를 좀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가 봐요. 캐나다의 현재 상황 꼬라지 보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특정 국가가 경제 그리고 국력이 강해지려면 우리 민족들끼리 다 잘해낼 수 있다. 이런 말만으로는 이제 안 되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캐나다가 인구가 부족해서 이민자를 오지게 받으려고 하는구나. 이것뿐만이 아닌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실업률 높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3D 업종이라던가 이런 데를 안 가고 싶어서 지금 실업률이 높은 거지 일자리는 지금 넘쳐 흘러요. 하기 싫은 일들일 뿐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카바치려면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나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 어딜까? 그린란드입니다. 여기 제곱킬로미터당 0.03명이야 그린란드가. 근데 그린란드가 덴마크령이거든요. 그린란드만 똑대가지고 보면 낮지만 덴마크의 인구 밀도랑 합해서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국가 단위로만 보면 몽골이 제일 적대요. 제곱킬로미터당 2명. 캐나다만
하면 이미지가 어때요? 청정지역. 북극곰 막 뛰어댕기고 술록이 막 뛰어댕기고 자연 환경 막 개쩔고 막 깨끗한 환경, 이제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2022년 기준 전 세계 석유 생산량 4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사우디 다음으로 캐나다가 네 번째로 석유 뽑아서 많이 팔아먹는 나라예요. 캐나다에 엘버타주라는 주가 있어.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AB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엘버타주인데 여기에서 이제 석유를 많이 생산해요. 캐나다 전체 석유 생산량의 80%를 이 엘버타주에서만 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버타주가 지금 캐나다 주들 중에 1인당 GDP가 제일 높아요 지금. 근데 캐나다의 이 엘버타주 석유는 대부분 오일 샌드예요. 땅 속에 진흙이랑 모래가 석유랑 섞여서 굳어 있는 거. 그래서 석유 생산할 때 단가가 비싸 이게. 관을 일단 땅 속에 뚫잖아요. 수증기로 조져. 스팀으로. 모래에서 석유만 일단 녹아가지고 이제 물처럼 돼가서 녹아 나온대요. 열을 이제 스팀을 받았으니까 녹아놓은 석유들을 이제 올리는 거죠 위로 빰프로. 이 오일 샌드의 그냥 가장 큰 단점은 단가가 비싸다는 거야. 뽑아낼 때 수증기 일단 얘기 나온 것부터가 단가 높다는 얘기죠 일단. 요즘은 석유 가격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꿀빤다고 들었는데 국제 유가가 오르면은 이 오일 샌드 캐나다 석유 기업들이 좀 뒤져라 석유 뽑아내가지고 그때 많이 판대요. 근데 아닐 때는 생산 단가가 비싸서 이윤이 많이 안 남는데 국제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석유라는 거죠. 오일 샌드에서 추출하는 거는. 캐나다가 요즘 호황이래. 그래서 석유값 다시 내려가면 이제 또 개털 되겠지 뭐. 지금 캐나다도 호주랑 뉴질랜드처럼 영국 연방 국가로서 영국 여왕이 상징적인 캐나다의 국가 권력자입니다. 저번에 호주 편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호주도 총독 따로 있다 그랬죠. 근데 호주 사람이고 호주의 정치인을 하던 사람, 존경받던 사람, 그런 사람을 총독으로 호주 사람들끼리 정하면 영국 여왕님 사인해주세요 하면 그냥 끝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캐나다도 총독이 있는데 결국엔 그 양반도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이 아니라 캐나다 사람인데 영국 여왕한테 그냥 사인이나 해주세요. 그런 거야. 총독이 뭐 별거 하는 거 없대요. 캐나다에서도. 실질적인 정치와 권한은 지스탱 트리도 총리가 행사하고 있죠. 현재 캐나다의 총리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 개회. 우리나라는 어떤 국회의 개회를 그냥 국회의장이 그냥 땅땅땅 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총독이 국가 원수로서 국회를 여셈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기 식으로 상징적으로 그냥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근데 신기했던 게 이번에 처음 알은 건데요. 또 하원이랑 상원이 있어. 이게 하원이야. 머릿수가 많아요 여기는. 좌석이 많아 그래서. 근데 캐나다 상원이에요 이게. 105석입니다. 근데 이 105명은 전부 다 선거로 당선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 75세 때 은퇴를 하는데 75세까지 딱 한 명 꽂히면 75세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지면. 스스로 은퇴를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아니면 사임을 하거나 사망해서 공석이 생기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75세까지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이 자리가 대부분 캐나다 총리의 추천으로 들어가요. 대부분 뭐냐면요. 캐나다 하원이 338명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각 정당별로 정치꾼들 그 머릿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비율에 얼추 맞춰서 이 하원에서 오랫동안 정치하시던 분 중에서 존경받고 국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75세까지 앉아 계시다가 가세요. 그런 느낌? 종신은 아니야. 원로 같은 느낌이야. 근데 총리가 그냥 고르는 건 아니고 하원에 있는 정당들하고 협의하에 그냥 정한대요. 총리가 임명은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원이 평상시에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하원에서 정해지고요. 근데 정말 국가에서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문제 있죠. 예를 들어 뭐 낙태, 온실가스 규제. 그러니까 이렇게 캐나다에서도 지금 첨예하게 갈라지는 거는 상원에서 존재감을 발휘해서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도 상원에서 통과를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초당적인 분위기예요. 이 양반들 중에서는 하원에서 국회의원 정치꾼들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던 사람이 상원에 간 사람들도 많단 말이지. 근데 본인이 과거에 어떤 당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레알 참트로 정당 상관없이 토론하고 그렇게 좀 정해지는 정말 첨예한 논쟁이 있는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왜 대부분은 하원에서 올리면 상원에서 그냥 통과 이러는 경우가 많다더라. 자, 캐나다가 지수는 다 좀 높은 나라입니다. 2021년 기준 민주주의 지수 12위, 한국이 16위였거든요. 그리고 부패인식 지수도 13위. 선진적인 정치 문화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는 나라죠. 자, 게다가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 나라입니다. 2022년 초 IMF 발표를 보면요. 1조 8,834억 달러예요. 한국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80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단 캐나다는 인구가 대한민국보다 1,300만 명이나
적은 3,800만 명이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거를 또 감안해야겠죠. 1인당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높을 거예요 아마. 또 한편으로 근데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국토가 대신 넓지 않느냐. 캐나다가 지금 사실은 인구만 늘어나면은 그만큼 GDP가 더욱더 빠르게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 나라인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 에너지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의 석유 매장량을 계산한 게 있더라고요. 1위가 베네수엘라예요. 2위가 사우디예요. 3위가 이란입니다. 그 다음 캐나다예요. 미국보다도 석유 매장량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원자재가 많아요 캐나다가. 광물이나 석유나 그리고 목재 이런 것도 정말 많고,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신경을 좀 덜 써온 것도 사실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나 마나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야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게 있기는 있었거든요.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잠깐 힘들었어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상승하는 거를 봤으니 원자재가 없는 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든 건지를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가 원자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나라에서 가격 상승을 해서 자기들도 상승을 하긴 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캐나다가 원자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즘 상황에서는 좀 덜 힘든 그런 나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 전체 수출의 76%가 미국입니다. 육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원자재를 수입을 받아서 여기서 지들이 재가공한 거를 또 자기들이 쓰든가 수출하는 역수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정유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예요. 원유를 쓰려고 받는다기보다도 정유를 해가지고 원유를 증류탑에다가 넣다가 이제 가열을 하면은 윤활유가 나오고 경유가 나오고 등유가 나오고 나프타가 나오고 가솔린이 나오고 LPG가 나온단 말이에요. 정유를 해서 우리가 수입한 원유의 50%는 다시 재수출합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또 있겠죠.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서도. 그죠? 전 세계에서 국경이 가장 긴 나라는 미국이랑 캐나다입니다. 무려 8,891km예요. 캐나다가 굉장히 근데 미국이랑도 국경이 이렇게 넓은데도 좀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지금 국경 붙어있는 나라들 꼬라지 보세요. 저기 국경 붙어있는 나라들 어때 지금 사이? 더럽잖아. 근데 이제 캐나다는 주변 국가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이미지가 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이미지일 뿐이에요. 1973년부터 최근까지 캐나다는 덴마크와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한스섬이에요. 돌이야 그냥. 사람도 살 수 없고 이게 되게 쪼만해요 지금. 요 끝에가 1200m? 그러니까 1.2km 되는 그냥 쪼만한 섬이야.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줌아웃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한스섬 여기 있네.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가 허드슨만이거든요 캐나다에. 허드슨만에 있는 배들이 러시아 이쪽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핀란드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평면 지도로 보면은 캐나다에서 핀란드 가려면 이렇게 가는 게 가장 빨라 보이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허드슨만이 지금 이 지도에선 여기야 지금. 여기서 핀란드 노르웨이 가려면 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빠져나가서 요로 나가서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릅니다. 평면 지도가 왜곡이 있어서 그런 거야 지금. 이렇게 동그란 지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요 옆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게 뭐야?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면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길목에 있는 한스섬에 대해서 덴마크 령인 그린란드에 있는 이 한스섬이랑 싸우는 거야 지금. 영토 분쟁으로. 1.2km밖에 안 되는 이 섬 가지고.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2022년 6월 14일 캐나다와 덴마크의 국경이 획정됩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한스섬 확대해 볼게요. 얼마나 쪼만하면은 한스섬이 있으면 이 그린란드 쪽이고 이게 캐나다 쪽이거든요. 그린란드 쪽으로 60% 덴마크 거, 40% 캐나다 쪽으로 캐나다가 먹는다.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협의를 봤대. 4대 6이야. 노나 먹었대 반반. 근데 나 이번에 캐나다 편 조사하면서 프랑스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캐나다가 여기 보이시죠? 미국이 여기 있어요. 요쪽 보이세요 지금? 요쪽? 여기 보여요 지금? 생피에르 미클롱 보이세요 지금 이거? 요거? 프랑스 땅입니다. 여기 프랑스 땅이 있어요. 대박 아닙니까 진짜?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프랑스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지금 EEZ가 가장 넓은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EEZ가 뭐요? 영해기산. 영해가 뭐야? 내가 육지나 섬으로부터 거기서부터 200캐리 이제 370km까지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에요.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넓어 저게. 이게 내 개꿀인 게 뭐냐면 봐봐요 지금. 여기는 동그란데 여기는 이러네? 다른 나라들도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네도 직선으로 200캐리 그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붙어. 그럼 나눠야 돼요. 만약에 섬이면 360도 200캐리 자기들 겁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그래서 섬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위해서는.
프랑스령 기아나 봐봐. 여기는 그냥 직선으로 200km 그은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선 먹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실제로 프랑스가 지금 캐나다랑 연관이 많죠. 캐나다 퀘벡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옛날부터 프랑스 식민지였고 퀘벡주가 지금 여기입니다. 프랑스가 처음으로 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를 개척할 때 시작했던 데가 저 지역이요. 저 퀘벡이라고 불러요 이제. 프랑스어 쓰는 사람들도 많고 과거부터 있었던 프랑스 사람들의 후손들도 많이 살고 저. 캐나다의 상징 동물 아시는 분? 중국은 판다잖아. 미국은 독수리잖아. 비버예요. 1975년부터 국가 상징 동물이 됐대요. 캐나다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동물입니다. 비버가 없었으면 지금의 캐나다와 미국은 없었을 겁니다. 장담컨대 비버가 아니었으면은 프랑스랑 영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뒤져라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영국이랑 프랑스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 개척을 열심히 한 이유는 이 비버가 많이 나오던 5대5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거대한 호수다. 그래서 5대호라는 호수가 있어요. 여기 주변에 비버 졸라 많습니다. 진심으로. 지금 호수가 이렇게 큰 게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호수랑 이어지는 굉장히 많은 강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주변에. 그만큼 비버가 서식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고 비버가 많이 살고 있었고 비버를 잡아다가 가죽 벗겨가지고 이제 가죽 팔아먹고 그러려고 영국과 프랑스가 뒤져라 이 퀘벡과 여기 있는 지금 온타리오 5대5 주변으로 많이들 들어왔다. 지금 캐나다 국기가 단풍이잖아요. 이제 인터넷 밈으로 이제 그 한국을 김치국, 일본을 스시국, 캐나다는 단풍국이라고 하잖아. 어쩌다가 저렇게 단풍국기가 생겼을까 하다가 1965년까지 사용하던 캐나다의 국기입니다. 캐나다는 영연방, 영국의 연방 국가로서 1965년까지도 저 깃발을 썼어요. 근데 65년 이후에 요거로 바꾼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에 영국의 연방국가들이 우후죽순 나가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전부터도 우후죽순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2차 대전 끝난 직후부터는 진짜 우르르 다 나가요. 근데 그때 가장 빨리 갈라지고 나가려고 난리치던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국기도 그냥 손쉽게 요거 그냥 버려버리고 샤꾸잭 하고서 이제 단풍 국기로 바꾼 거죠. 단풍이 많다는 건 그만큼 단풍잎이 많다는 거고 단풍잎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나무가 졸라게 많다는 거죠. 숲이 정말로 오지게 많다는 거고 그리고 숲이 많다는 건 곰이 개 많다는 얘기입니다. 처칠이란 도시가 있어. 보이세요? 허드슨만이야 여기가. 캐나다 북부로 가는 요 중간에 처칠이라는 도시가 있어. 여기는 차의 문을 안 잠근대요. 한번 가볼까요? 마을로? 여기 곰 그냥 나와도 이상할 게 없네. 차 문 잠그면 되겠다 진짜 얘들아. 또 북극곰이 이렇게 또 얼마나 자주 나오면은 그러니까 곰을 발견하면 빨리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죠? 쟤 영연방으로서 이제 자기들의 뭐 자부심이나 그런 게 있는 지역이겠지 얘들아. 왜 걸어놨는데? 에? 온타리오 주기예요? 아 온타리오 주기네. 주기빨은 또 저래? 그럼 퀘벡주는? 부르봉왕과 깃발이 프랑스 문양이 그냥 있어. 매니토바주도 보자. 주깃발은 대부분 이 영국 국기를 박는구나. 퀘벡주 빼고. 퀘벡주 빼고 대부분 영국 국기를 박네요. 어찌되었든 처칠이란 도시가 있대요. 여기는 북극곰이 자주 등장해가지고 이런 차 문을 잠그면 안 된다는 그런 문화가 있대. 북극곰이 오면 바로 이제 차 안에 들어가 숨어야 되니까. 근데 북극곰 잡아다가 이제 조져놓는 그런 곳이 있대요. 이제 아까 우리가 본 마을이 여기잖아. 여기서 이렇게 조금 떨어진 데 보면은 여기 요런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북극곰을 발견하면은 잡아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GPS 같은 것도 봐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죠. 그런 공간이래요. 자, 어찌되었든 캐나다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해야겠죠. 캐나다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를 가장 먼저 정복한 발견한 민족 국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바이킹입니다. 근데 바이킹이라는 존재들이 항해한 루트를 보면요. 이래요. 이것도 추정이야 솔직히 지금. 바이킹하고 만나가지고 밥 한 끼 해봤어요 다들? 안 해봤잖아. 저것도 대부분 이제 추정하는 건데 지금. 여기 지금 보면 노르웨이에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그리고 지금 캐나다 요쪽 요런 식으로 이제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미국이고 캐나다 요 동북쪽. 이 루트가 지금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배에 모다도 없던 시대예요. 지금 2022년에 우리 같은 온실 속 화초 새끼들이 지금 저 루트 모다도 없이 지금 가라고 하잖아요. 죽어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게. 얼마나 추운 거리예요 이게. 바이킹들이 지금의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그리고 캐나다 요쪽까지 지금 유럽 전역까지도 나중에는 이제 설치고 다니긴 하는데 근데 바이킹들이 캐나다나 그린란드에서 설치고 다녔던 이 흔적
흔적들이요 1400년대 전으로 싹 사라집니다. 귀신같이 다 사라져요. 1400년 전으로 전부 다 북유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도 추정할 수밖에 없고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1400년대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바이킹들이 다시 자기들 고향 북유럽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아메리카 대륙 북미 중미 남미 어디야? 아메리카 대륙은 이 북아메리카 중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다 합해서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제 누가 살게 됐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살게 됐다. 원주민.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인디언이라고 부르던 원주민들이 이제 살게 되죠. 자, 그러다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슉 하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대륙이 있네. 그리고 콜럼버스는 속으로 여기는 무조건 빼박 인도라고 믿었던, 죽을 때까지 믿었던 미국을 찾은 사람이죠. 콜럼버스가 솔직한 얘기로 사기꾼이 아닌데 사기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뭐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인데 이게 중세 유럽까지도 잘 사용되던 그런 지도예요. 중세 시대까지도 유럽 사람들은 지구가 평면인 줄 알았대.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로마 제국을 시작으로 고대 시대 때부터 유럽인들 중에서 이 항해라던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나 과학자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야 지금? 여기가 지금 인도거든요. 근데 여기가 유럽이 있네. 아프리카 갖고 좀 유럽이 있으니까 둥글면 요 반대쪽으로 가면은 인도가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게 이상할 게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콜럼버스는 반대로 간 겁니다. 여기서 반대로 가면 바로 이제 인도가 나올 줄 알았던 거지. 그럴 줄 알았던 거야 콜럼버스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게 있던 거지. 북아메리카 대륙이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북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라고 믿다가 죽은 거예요 콜럼버스가. 근데 바스쿠다가마 아시죠? 바스쿠다가마가 포르투갈의 항해사인데 이 양반이 인도 찍고 돌아온 루트야 이게. 이 양반의 루트가 너무나 긴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 찍고 이젠 수에즈 운하가 없었으니까 요렇게 이제 갔다 오는 게 너무 기니까 콜럼버스가 저 바스쿠다가마 저렇게 뺑뺑 돌아가는데 저 인간 콜럼버스는 훨씬 더 포르투갈보다 빨리 갔다 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짝으로 간 거다. 그래서 콜럼버스 이후에 지도 보면은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가 만든 지도인데요. 이제 북미 남미가 생깁니다. 지도에. 근데 보면은 뭐가 없어 여기가. 한반도랑 일본은 유럽 사람들한테 정말 관심 없던 지역이에요. 돈이 되던 지역도 아니고 플랜테이션 농업이 되던 지역도 아니고 약탈할 물건이 많은 지역도 아니고 뭐가 없어. 황금이나 뭐 은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일본에 개항을 하라고는 요구를 이미 북미나 남미의 원주민만 살던 데는 1400, 500, 600년대에 왔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도. 무려 1800년대 되어서야 메이지 유신 하라고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개항하라고 한 게 일본 아닙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없던 거야. 갈 일도 없고 멀기도 멀고. 유럽 사람들 대부분의 관심사는 당시 중세 유럽 때 대항해 시대 때 금, 은, 향신료예요. 사치품이랑. 대부분 똑같은 거야. 저쪽에 코리아라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거기 금이랑 은이랑 향신료랑 뭐 사치품 많아?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됐어 그럼.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고 바스쿠다가마보다 더 빨리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서 콜럼버스가 갔는데 개털보가 없던 거야. 그래서 이탈리아의 존 캐벗이라는 사람이 영국한테 갑니다.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국의 왕 전하, 중국으로 가는 새로운 무역로, 인도로 바스쿠다가마 포르투갈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무역로, 저 인간 존 캐벗 찾아드리겠습니다. 돈 주세요, 배 주세요 하면서 영국 정부를 설득하기 시작해요. 콜럼버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콜럼버스 보고 쟤는 실패했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이 돈 줘가지고 가 이 양반이. 똑같이 가 콜럼버스처럼. 반대로 가면 빨리 간다. 가봤자 북미야. 백날 가도 북미야. 현재의 뉴펀들랜드 섬 여기 보이시죠? 여기 캐나다 요 끝쪽에 영국이랑 제일 가까운 섬 보이세요? 콜럼버스는 그래도 지금 쿠바라던가 요 플로리다라던가 요쪽까진 가요. 이 양반은 그냥 여기까지 가. 여기가 이제 뉴펀들랜드 섬인데 영국에서 여기 가놓고서 이제 인도다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존 캐벗이 여기를 발견하고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저기 돈 될 만한 거 많다. 물고기 많다고. 서구열강들은 당시에 대항해 시대에 원하던 건 뭐다? 4가지. 사치품, 향신료, 그리고 금이랑 은.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 4가지가 없고 물고기만이 잡힌다고 이제 그런 개드립을 쳤대요. 캐벗이 형이. 이제 1년 뒤에 다시 갑니다. 1498년에 다시 한번 갔대요. 근데 안 돌아왔대요. 죽었나 보더라고. 몰라 그 이후엔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그 양반이. 근데 영국이 여기가 인도든 아니든 간에 돈 될 만한 게 있으면은 어찌되었든 식민지 개척하면 좋은 거죠. 근데 영국은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영국 성공회 때문에. 당시 1400, 1500년 되면은 뭐예요? 한창 로마 가톨릭이 부패해서 부패한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마르틴 루터의 종교혁명이 시작하고 막 그럴 때 아닙니까? 영국은 또 영국대로 영국 성공회라는 종교를 가라로 만듭니다. 로마 가톨릭 말고 영국 성공회 믿자, 수작업지라고 막 그랬어요. 동시에 헨리 8세 이 양반이 이혼을 또 해가지고 개시끄럽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당시 캐나다 지역의 식민지 작업을 하기에는 좀 바빴다. 내버려 둡니다. 그냥 잠깐 올스답이에요. 그래서 이 뉴펀들랜드 섬은 그냥 영국 어부, 프랑스 어부, 스페인 어부, 포르투갈 어부, 이런 어부들이 그냥 잠깐 들려가지고 쉬는 곳, 그런 데였대요. 물고기 잡고. 가장 먼저 영국이 지금의 캐나다 지역을 발견한 건데 내버려 뒀다는 거지, 영국은. 그러다가 프랑스가 특정 항해사한테 또 돈 주고서 요쪽에 인도 가는 길을 찾아오라고 보내요. 자크 카르티에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양반도 똑같아요. 이제 인도 가는 길을 또 이제 찾아오라고 한 거지. 반대로 가는 길이 어딨어, 솔직한 얘기로. 유럽에서 지금 파나마 운하가 그나마 생겨가지고 지금 그런 거지. 여기서 지금 요 반대로 갈 수 있는 인도, 중국 가는 길이 어디 있어 그때. 어찌됐든 프랑스는 이 사람을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보내요. 이 양반이 또 뉴펀들랜드 섬을 찾습니다. 가까우니까 이제 만만한가 봐. 근데 이 양반은 길이 있다. 이 길을 뚫고 가면 인도로 가는 길이 나올 거야. 하면서 여기로 들어가. 요 강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야 갑자기. 졸라 큰 호수가 나온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면 개털 뭐가 있어 지금. 요 호수밖에 없는데. 강 따라서 가다가 퀘벡 요 지역까지 갔다가 프랑스 국왕폐하 인도 가는 길이 없네요. 죄송스럽습니다. 하고서 프랑스가 알았어. 너 이제 꺼지고 여기 퀘벡 프랑스령 하고 프랑스의 영토임을 선포합니다. 여기 지금 퀘벡에서 흐르는 요 강 있죠. 요게 세인트 로렌스 강이에요. 세인트 로렌스 강 쪽을 이제 프랑스가 자기들 영토라고 선포를 합니다. 강 따라서 탐험을 계속 보내요. 보낼 때마다 이제 지들이 발견하면 지들 영토라면서 이제 막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지들이 발견한 특정 지역들을 캐나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캐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저게 영국이 뱉은 말이 아니에요. 프랑스가 처음에 뱉은 말이죠. 그 당시 캐나다의 원주민들이 마을, 정착지 같은 거를 카나타라고 불렀대요. 카나타를 카나다로 프랑스가 부르지 않았을까를 강력하게 추정 중이다. 이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어원이 확실하지가 않아. 아마 저 영향을 받아서 캐나다로 불려지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나마 가까운 게 저거래. 프랑스에 의해서 이제 캐나다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캐나다 지역에서 원주민 둘을 납치해 옵니다. 원주민 부족장이 있어. 부족장의 아들 2명을 납치해 왔대요, 프랑스가. 근데 납치라고 하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 프랑스 탐험대가 너네 부족들한테 유럽의 물건들을 보여주고 또 선물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너네한테 전달해주고 너네랑 친해지고 원주민의 언어 그리고 니네 원주민들도 우리 프랑스어를 배워서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어 라고 협의를 보고 데려간 거야. 나쁜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원주민의 부족장이나 추장들도 좋은 물건 많다고 하니까 너네가 가가지고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우고 와라. 그 프랑스가 2명을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데려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그 2명을 프랑스에서 다시 캐나다로 데려와. 근데 그때 10명을 다시 데리고 갑니다. 자기들이 이 원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현재 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캐나다 지역에서 본인들이 뭘 해쳐먹든 말든 간에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9명이 죽어요. 죽인 게 아니라 병으로 죽어. 우리가 면역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극단적으로 저렇게 단절되어 있던 지역과 지역 사람들이 만나면은 질병에 대해서 면역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데려갔던 저 10명 중 9명이 사망을 한 거죠. 유럽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어 왔잖아. 북미 원주민들은 안 겪어본 질병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잘 대우를 해줬대요. 실제로 개차반 취급을 하고 막 그러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가 이제 캐나다라고 부르던 지역들을 나중 가서는 뉴 프랑스, 프랑스어로는 누벨 프랑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려우니까 새로운 프랑스, 뉴 프랑스로 부르겠습니다. 이 지역으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을 프랑스 정부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보내면 여기가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람들이 여기로 가서 농사도 짓고 땅도 갈아엎고 이런 걸 정부의 돈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실패하면 고스란히 정부의 돈만 날아가는 거거든. 먹고 살기 위해서 죽어라 개간을 하고 농사를 어떻게든 하고 정착을 하기 위해 뒤져라 노력을 하려는 사람들이 알아서 가서 개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 병도 걸리고 원주민들이랑 또 졸라게 싸우고 막. 원주민도 프랑스랑 아까 친해졌다는 그 원주민 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원주민 부족들은 프랑스랑 안 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정착이 잘 안 되는 거지. 다른 영국이나 스페인 이런 나라들도 프랑스가 여기를 본격적으로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두고 보겠어요? 그냥 안 두지. 자기들도 여기 캐나다 지역 먹으려고 개난리가 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개척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돈은 많이 벌어와요. 프랑스가. 왜? 비버 덕분에. 그놈의 비버 모피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버가요. 지금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여기 5대5 보이시죠?
아시죠? 요 5대5 지역이 지금도 많이 자라요. 옛날엔 더 많이 자랐대. 비버가 유럽에도 없던 게 아니에요. 하도 처잡아다가지고 팔아먹고서 모피 뜯어가지고 팔고 이제 그 지랄하니까 유럽에서 비버가 씨가 말라가니까 잡을 때가 또 근데 생긴 거야 여기에. 1800년대에 프랑스의 비버가 100마리 남아있었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였어요. 100마리가 남아있다는 건요 진짜 가끔 보인다 정도예요. 사실상 멸종 직전이란 얘기죠. 그나마 지금은 독일도 멸종 직전이던 걸 옛날부터 좀 관리를 해가지고 현재 독일에 비버가 한 4만 마리 살아있다고 알려져 있고 프랑스도 좀 개체수가 늘었다고 하대요. 스위스는 아예 멸종이 됐었대요. 근데 다른 유럽 국가들한테서 사와서 돈 주고 그래서 지금 스위스의 비버가 좀 많이 이제 늘어났대. 비버를 얼마나 씨말릴 정도로 잡아다가 이제 가족들도 팔아먹었으면 저렇게 됐겠어. 비버는 대부분 지금 벨라루스, 러시아요 모스크바 주변 그리고 발트 3국 요쪽에 대부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요 동유럽에서 요 발칸반도라든가 요 서유럽으로 올수록 비버는 많지가 않다. 비버를 왜 저렇게 잡았느냐? 비버 모피 때문입니다. 여기 캐나다랑 미국에서도 비버가 멸종 직전까지 갔었대요. 개체수를 지금 유지시키고 늘리는 작업을 미국이든 캐나다든 공동으로 같이 해가지고 그나마 개체수가 지켜지고 있는 거라는 거야. 비버 모피가요. 왜 유명했냐면은 이 모자 아세요? 이거 2022년 기준 모자라고 하는 패션의 아이템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미국 대공황 때 사진입니다. 모자 안 쓴 사람 있어요 지금? 모자가 옛날엔 그냥 필수였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모자를 안 쓴 사람이 없어서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자를 당연히 썼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비버 모피로 만든 것도 있는 거죠. 요런 모자에 이제 비버 모피를 많이 썼대요. 방수도 잘 되고 빛깔도 이쁘고 막 그랬나봐. 이게 유행이었대. 미하일세 전만 해도 지금 여기에 머물다가 왜 점차 지금 요 동쪽으로 계속해서 갔습니까? 얘네 모피 때문에 간 거야. 비버 열풍 모피 열풍 부니까 이제 러시아 제국도 저거 돈 졸라 잘 벌 수 있다. 그러면서 생존력이 나무만 있고 사람 살기도 개 거지 같아가지고 안 가던 데를 그래서 간 거예요. 러시아도. 여우나 비버 모피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여기서 가면서 가다가 여기 베링에도 있고 베링 옆에 알래스카까지 간 거죠. 아까 영국이 먼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를. 그러나 프랑스가 먼저 개척을 시도했고 성공하고 있었다. 영국도 뒤늦게 1583년부터 개척을 시도합니다. 근데 영국이 잘 안 돼요. 쉽지가 않아. 지금이나 보일러 나오고 온수 칼칼 나오니까 가면은 호텔방 묵으면서 그냥 살지.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개척하러 가가지고 일단 먹을 물부터 찾아야 돼. 집부터 지어야 돼. 뭐 그게 일단 기본이야. 일단 사람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만들어야 돼. 개척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초반에는 사람들을 갈려내면서까지 해야 되는 게 개척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프랑스도 개척에 계속 실패하다가 드디어 현재 캐나다 퀘벡시 여기 요 퀘벡시 주변에 1608년에 정착에 성공합니다. 영국은 근데 그 당시까지도 캐나다랑 5대5 주변에서 비버를 잡아내기 위해서라도 정착을 했어야 되는데 부실했어요. 몇 군데 없었어. 인원도 별로 안 됐고. 프랑스가 머리가 좋았던 게 뭐냐면 개척을 할 때 프랑스 남자들이 갔을 거 아닙니까? 요 퀘벡에 원주민들 중에 상류층 여성 있죠. 부족장이나 추장 딸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하고 퀘벡 정착하러 간 사람하고 결혼하는 일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원주민 추장의 사위지 프랑스인이. 그래서 프랑스가 모피 팔아먹는 어떤 장소, 비버가 많은 장소 이런 거를 원주민들 자기 장인어른한테 많이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 비버도 잘 잡을 수 있고 막 그랬대요. 사실상 프랑스는요 1600년대 중반까지는 비버를 거의 다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거 독식을 했어. 영국은 어디서 비버를 잡아야 할지 비버 사냥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했고 원주민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싸워가면서 비버를 잡아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저게. 아빠 비버 잘 잡고 오세요. 그 아빠는 지금 뭐하러 가는 거냐면은 영국에서 배 타고 여기 가서 총이랑 칼 들고서 저 원주민들 잡아 조져가면서 비버 잡으러 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까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퀘벡이랑 요 5대5 주변에 요 강줄기변에 비버가 진짜 많았대요. 엄청 많았다 그러더라고. 비버가 이제 강줄기에 댐 만드는 게 그 취미 아닙니까? 퀘벡이랑 5대5 주변에선 프랑스가 다 해먹고 있어가지고 영국은 이제 여기서 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랑스랑 충돌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국은 여기보다 더 추운 곳 허드슨만 주변으로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개춥고 얼어 뒤질 것 같고 황량하고 정말 식량도 구하기 어렵고 사냥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질 정도로 황량한 곳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툰드라 지형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사람 살기 정말 힘든 데입니다. 근데 이때 영국이 산업 스파이? 예를 든 거예요 진짜. 간다 디스플레이의 직원을 영국이 데려와서 자기들 영국 디스플레이에다가 꽂는 거예요. 이런 느낌? 프랑스에 모피 장사하던 사람이 있었어. 전문가야. 비버 어디서 잡는지도 다 알아. 원주민들 와이프도 있고 막 그랬어. 근데 무면허로 프랑스에서 모피 장사해가지고 프랑스가 그 인간을 벌금 때리고 체포를 한 거야. 그래서 영국이 이 양반들한테 돈 주고 허드슨만
노르만 일대에 비버 많은 곳들의 정보를 얻고 영국이 여기서 비버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비버 모피 때문에 현재의 캐나다 허드슨만 쪽과 오데오 주변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진치고 설계를 하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네. 여기선 프랑스가 먹었고 영국은 여기서 먹은. 프랑스랑 영국 둘 다 진출해 있던 지역. 여긴 프랑스만 진출했던 지역. 여기랑 프랑스, 영국 둘 다 진출한 지역. 여기도 둘 다 진출한 지역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세력을 두고 북아메리카에 데리고 해서 싸울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754년부터는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 이름이 왜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냐면은 프랑스랑 인디언이 같이 편먹고 영국을 조지러 온다라는 그런 일방적인 이름이에요. 영국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지은 이름. 프랑스랑 인디언과 영국이 싸웠으니 우리만 불쌍하고 안타깝고 쟤네들은 적이다 해서 묶어놓은 적들을 전쟁 명칭에다가 이제 넣은 거지. 근데 저게 또 웃긴 게 원주민들도 당시에 이제 프랑스 편에 붙은 파가 있고 영국 편에 붙은 그 부족들이 많았어. 저 전쟁은 프랑스랑 프랑스한테 붙은 원주민 대 영국과 영국한테 붙은 원주민이 싸운 전쟁이야. 저것도 웃기는 말이라는 거야 저게. 그 명칭도 1754년부터 1764년까지 10년 동안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프랑스가 개박살나요. 왜? 당시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건 아니지만 혁명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어요? 국민들이 빵 내놓으라고 배고파 뒤지겠다고 나라 걸 개판나고 수많은 군인과 정부와 정치꾼들과 귀족들이 부패의 온상이었고 그럴 때 아닙니까? 당시 프랑스에서 얼마나 개판이었던 일이 일어났냐면 이 프랑스와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싸울 때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 국방 비리가 있었어. 예를 들어 프랑스 본토에서 이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군수물자를 이제 조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계속해서 보급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프랑스 군인들이 보급품을 빼돌려서 팔아먹는 겁니다. 얼마나 개판이었다는 겁니까 도대체? 보급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가 진 거예요. 저 전쟁. 그것만으로 진 건 아니야. 보급품들이 북아메리카로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대서양을 지나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해군력은 누가 뭐래도 대영 제국입니다. 영국이 바다에서 진치고서 프랑스의 보급품들이 들어가는 거를 배란 배 다 깔아두고서 보급 방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겨울이 찾아오고 겨울 한번 지나면은 프랑스 군인들 그냥 다 죽는 거야. 얼어서 병 걸리고 감기 걸리고 막 겨울만 거치면은 몇 달 뒤면 쟤네들 그냥 거의 뭐 그냥 산송장돼서 전쟁도 못한다. 그것도 전략 전술 중 하나 아닙니까? 겨울 동안 이제 그 고립되게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영국이 이제 계속해서 겐세이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영국도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보급이라던가 해군력의 이제 뒷받침이 돼가지고 영국도 이제 가능했던 거지. 결국에 이제 프랑스는 당시에 이 영국과의 전쟁에서도 졌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캐나다 지역의 몇몇 식민지 지역을 영국에게 헌납합니다. 여기 잘 보면 여기 플로리다가 있네요. 원래는 프랑스가 여기 다 해먹고 있었대요. 근데 영국한테 빼앗긴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도 획득한 거고 여기랑 여기랑 그럼 뭐야 지금? 원래는 여기가 다 프랑스 거였던 거예요. 다. 근데 프랑스 정부가 이 위쪽을 이름을 좀 달리 불렀어. 근데 여기는 통틀어서 루이지애나라고 불렀어요. 루이지애나 중에서 요만큼은 영국이 가져가고 요만큼은 누가 딴 사람이 가져갔나 봐. 그리고 요 위에 빨간색도 프랑스 건데 여기도 영국이 가져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가져간 거지? 이건 좀 다른 사람한테 줬단 얘기잖아. 그죠? 이건 스페인한테 줍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요만큼 프랑스가 있던 거를 다 빼앗기게 생긴 걸 아는 거야. 프랑스는 영국한테 이거만 주고 이 루이지애나를 우리가 프랑스가 가지고 있어봤자 결국에 영국은 이거 처먹고서 남은 루이지애나도 처먹으러 올 게 뻔하다. 스페인한테 그래서 맡깁니다. 맡겼다는 게 뭔 말이냐면 당시 프랑스랑 스페인의 사이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영국이 나중에 명분 구실을 삼아서 야 프랑스 니네 예전에 같았어. 이것도 내나 이 쌍놈의 새끼들아. 이지랄할 게 뻔하고 그 말 안 들어주면 또 쳐들어올 게 뻔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스페인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스페인을 영국이 함부로 건들지는 못할 것이다. 왜? 이 노란색이 전부 다 스페인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이 여기를 먹었다고 해서 뉴올리언스까지 먹으러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걸 잠깐 스페인한테 맡겨두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뭔가 색깔이 달라졌어. 이게 무슨 국가죠? 미국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지역에서 살던 영국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미국 독립혁명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당시 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까지 영국이 설치고 다니는 게 짜증나고 똑같았던 스페인과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지원하겠어요? 미국을 지원하지. 미국 너네들 민주화의 상징이야? 우리는 진짜로 니네가 정말로 독립하길 바래. 영국 들 세력이 약화되어야 한다면서 미국을 지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미국이. 영국이랑 미국이 그냥 맞다이를 깐 게 아니야. 미국은 당시 신생국가로서 아무것도 아니었어. 진짜 국력이 진짜 개털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프랑스와 스페인이 물심양면으로 정말 엄청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미국을 지원하던 프랑스에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루이 16세가 1793년에는 단두대에 모가지가 날아가요. 당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저 프랑스는요, 유럽 당시 수많은 국가들, 특히 왕국들에게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왜? 프랑스 대혁명으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공화국,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우리한테도 수출할 거다 쟤네들. 당시 수많은 왕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모가지 날아가는 꼴을 두고 보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이때 스페인이 프랑스를 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봐야 돼. 프랑스랑 사이가 안 좋던 게 아니다, 스페인은. 근데 공화정 프랑스랑은 사이가 안 좋아진 거다, 프랑스 대혁명 때에. 이미 근데 당시에 프랑스 시민군대는요, 원래 프랑스 왕국의 군인들도 참여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군인들이라던가 각계각층의 수많은 귀족들까지도 프랑스 시민군들을 지지하고, 어차피 지금 어쩔 수가 없다, 이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어쩌겠느냐, 저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때 유럽의 스페인 본토가 개박살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군대한테. 그래서 스페인이 다시 루이지애나를 프랑스한테 토해내요. 원래는 안 줄라 그랬어, 스페인이. 너네는 왕정이 사라지고 굉장히 좀 위협적인 나라고 우리 스페인의 왕까지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안 줄라 그랬어 이거를. 결국엔 돌려줍니다. 이때가 언제다? 1801년이었다. 1801년이면요, 제1통령이었던 나폴레옹이 다 해먹을 때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거는 1804년부터야. 이때 프랑스가 3통령 제도를 하던 나라예요. 제1통령, 제2통령, 제3통령. 근데 제1통령 1799년부터 나폴레옹이었어. 제1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외교, 국무, 전쟁, 전쟁관리, 해양, 식민지, 내무 다 해. 너네는 사법이랑 재무나 해. 내 눈에 거슬리면 니네도 나가리 되는 거 알지? 그런 입장이야 지금. 사실상 제2통령, 제3통령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중요한 건 제1통령이 다 해먹는다. 나폴레옹이 프랑스한테 스페인이 루이지애나를 돌려주게 된 거죠 지금. 요지도는 나폴레옹 때 돌려준 거다. 1801년에 돌려받았다 그래서 프랑스가. 자, 근데 1803년에 2년 만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걸 팔아먹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프랑스 식민지가 뉴올리언스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네요. 아이티입니다. 아이티에서 당시 프랑스가 흑인 노예들을 끌고 와서 부려먹고 있던 그 흑인 분들 있잖아. 그 양반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그거를 진압을 못합니다. 머리가 아파진 거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진압을 못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폴레옹 전쟁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될 그런 과정 아닙니까 지금? 나폴레옹이 지금 유럽 전역을 휩쓸고 연병 난리를 칠 때였잖아요. 근데 저 멀리 아이티에서 쿠데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식민지 관리가 잘 안 되던 거예요 당시에. 영국이랑 스페인이랑도 지금 싸워가야 되고 지금 유럽 본토에서도 싸우느라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저 북아메리카에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이 식민지를 관리하겠나 싶은 거야 나폴레옹 입장에서.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고민을 해. 그냥 이거 팔아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당시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이런 팔아먹을까 고민을 할 때 따끈따끈한 신생국가 미국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걸 우리가 살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보면은 스페인 식민지고 영국의 식민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지애나라고 해요. 그 루이지애나 아래에 뉴올리언스라는 지금 도시가 있는 거야. 미국이 뉴올리언스라는 도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육로가 발달되어 있고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의 북쪽에서 채취한 원자재나 목재나 기타 등등 생산한 어떤 물건들을 바다까지 빨리 가져오려면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뉴올리언스 항구까지 빨리 오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 항구만 필요한 거예요. 뉴올리언스 도시만. 그래서 당시에 미국이 나폴레옹 프랑스한테 제시를 합니다. 야, 나폴레옹아, 요새 바빠 너네. 우리 뭐 다름이 아니라 $10,000에 뉴올리언스가 좀 필요할 것 같네. 요새 돈도 좀 후달린 다음에 전쟁하느라 $10,000에 좀 여기만 좀 팔까? 우리 좀 사고 싶은데. 그러자마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얘기를 합니다. 잘됐다. 너네 이거만 안 돼. 1+1으로 뉴올리언스 항구 플러스 요 전체 1,500. 자,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된 거예요. 처음에 뉴올리언스 도시만 $10,000에 살려다가 프랑스가 전체 1,500 불어가지고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오는 거지. 그러면서 미국 영토가 갑자기 확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영토가 지금 요 스페인 식민지 빼고 여기까지는 다 먹은 거네요. 자, 그 사이에 이제 영국은 지금 딱 보이시죠? 여기서 해먹고 있었네. 미국이 여기서 프랑스 나폴레옹하고 뭐 팔아먹든 사든 말든 간에 영국은 여기서 해먹고 있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러시아는 이미 이 알래스카까지 먹어가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영국은 왜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1800년대가 됐는데도 왜 지금 여기까지는 안 가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뭐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여기서부터 미국의 중서부에서 시작되는 로키 산맥입니다. 제일 높은 데가 4,400m예요. 그래서 못 가고 있던 겁니다 영국이. 내버려 둔 거야 그냥. 뭐하러 먹어 이거. 돈도 안 되는데. 이거 만년설이다 만년설. 이걸 어떻게 갈 거야. 험하게
이야기도 엄청 험하고 답도 없는 거야.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 가서 현재의 캐나다 영토처럼 다 먹은 거는 1825년쯤 되어서야 다 먹은 거예요. 영국은 이렇게 이제 미국의 바로 위에 있었고 영국 입장에서 배가 아픈 거지. 방금 전까지도 우리 대영제국의 식민지였던 들이 프랑스한테 루이지애나까지 사가지고 이렇게 땅이 넓어지고 똑같은 거야. 영국은 얘네가 잘 나가는 걸 원치도 않았고 짜증나는 거야. 그냥 다 우리 땅이었는데 원래 영국 입장에서는. 게다가 나폴레옹 전쟁 때 미국이 나폴레옹 편을 오지게 잘 들어줬었어요. 나폴레옹한테 군수물자도 팔아먹고 막 식량도 팔아먹고 전쟁물자 팔아먹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영국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그래서 영국이 요 미국과의 국경지역 있죠. 여기서 영국이랑 친하던 원주민, 미국이랑은 사이가 더럽던 원주민들을 부족들한테 총이랑 칼자루 쥐어주고 괜히 미국 영토 가서 시비 걸고 어그로 끌고 다시 캐나다로 튀고 그런 걸 계속해서 해요. 일부러 미국이랑 프랑스가 그 무역하던 대서양에서도 영국 배가 가가지고 이제 막아서고 방해하고 그런 짓을 해. 영국도 당시에 미국이랑 괜히 맞다이 까면은 나폴레옹이랑 싸우던 영국 입장에서 굳이 저 북미에서 또 미국이랑 싸워봤자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영국이 맞다이를 대놓고 까면 안 되니까 일부러 원주민들을 이용해서 그런 짓거리를 하던 거죠. 자, 그러다가 미국이 결국에 개빡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미국이 개빡쳐서 1812년 캐나다를 쳐들어갑니다. 미국의 영토 확장 연도수거든요. 그냥 이런 건 참고하시고. 미국이 당시에 진짜 짜증나가지고 영국을 이제 쳐들어갑니다. 요 위에 영국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미국이 개 탈탈 털립니다. 진심으로. 1814년 박살난 미국의 국회의사당입니다. 1814년 불난 미국의 백악관이에요. 미국이 지금이야 초강대국이지만 1800년대 초중반에는 아무리 누가 뭐래도 땅만 그냥 개넓던 나라지 인구가 많던 나라도 아니고 군사력이 세고 막 그런 나라도 아니었어 미국이. 그래서 전쟁이 결국 영국에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당시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기 전이었어요. 영국도 이제 급한 거야.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설치고 다니는 거에 집중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영국이 미국한테 먼저 평화롭게 우리 좀 평화 조약 맺고 좀 조용히 이제 살까 하면서 이렇게 끝내요. 그냥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미국 영토는 점점 서부로 넓어집니다. 보면은 1803년에 프랑스한테 구매한 거 1818년에 영국으로부터 획득했고 영국한테 획득했고 멕시코한테 획득했고 텍사스 공화국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의 미국 영토가 되어가요. 알래스카 빼고. 한편으로 이제 영국은요 위에서 캐나다 지역을 이제 관리를 하려고 했다. 근데 독립이라고 하는 게 반다요가 누누이 말씀드려왔죠. 해쳐먹고 싶어하던 정치꾼이나 특정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 저 본국이 개 같아서 독립을 그냥 일으키는 경우도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남미 국가들도 대부분 그래서 지금 시작된 거 아닙니까? 스페인 본국이 짜증나가지고 캐나다도 영국 본국이 짜증난다면서 갈라지겠다가 쿠데타들이 여럿 일어나요. 캐나다 지역에서도. 그 양반도 영국 출신이야. 영국인이고. 당시 캐나다는 프랑스 출신 사람들도 많이 살았고 영국 출신 사람들도 많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국내 정치가 좀 불안정한 지역이었어요. 캐나다에 살던 영국 출신 캐나다 사람과 프랑스계 출신의 캐나다 사람들하고 사이가 이제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1837년에 캐나다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들이 소수의 영국인들이 왜 우리를 다스리냐고 짜증난다고 이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진압이 돼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영국도 쿠데타를 뭐 진압을 한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얘네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 자꾸 이 영국의 캐나다 이 식민지에서 쿠데타 일으키면은 계속 피곤해질 거 아닙니까? 당시 영국이 총독을 보냅니다. 캐나다에. 그 사람이 더럼이에요. 그리고 더럼 총독이 보고서를 냅니다. 더럼 보고서라고 부르는 더럼 리포트.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프랑스계 캐나다 지역 주민들은 아무리 프랑스계의 사람들이더라도 이미 수백 년을 거쳐서 지금 몇 대 손이 됐다. 저 사람들은 프랑스 본토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역사와 문화도 없는 사람들이다. 즉 얘네들 잘 구실리면 영국에 동화시키기에 적합하고 빨리 동화시켜야만 한다. 얘네들. 그런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래서 영국이 캐나다 지역에 자치권을 줍니다. 외교와 군사권만 빼고 니들이 법을 만들고 니네 문화대로 살고 싶은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은 거 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때부터 이제 영국이 의도했던 게 뭐냐면은 우린 영국과 다른 캐나다 사람들이야. 프랑스 개든 아니면 흑인으로 끌려왔었든 아니면 백인이든 영국계든 누구든 간에 영국과 구별된 우리 캐나다인으로서의 위대한 사람들이야. 이거를 이제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1867년부터는 아예 영국이 싹 다
캐나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캐나다 지역을 원래는 각자 이제 다르게 불렀었어요. 근데 다 통폐합을 해서 캐나다 니네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캐나다도 고민이 있었어요. 영국령 캐나다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미국이란 국가는 하루하루 인구가 불어가고 국력도 세져가는데 영국의 캐나다는 인구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캐나다 통계청 자료인데 1860년대에 캐나다 인구 다 합해봐야 350만 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2300만 명이었어요. 얼마나 적은 거야 캐나다 인구가 도대체. 미국인들이 당시 1800년대만 해도 저 때는 그냥 거라고서 그냥 쳐들어가면 그만이야. 1860년대만 해도요. 쟤는 좀 만만한데 그냥 쳐들어가서 우리가 먹자. 그래도 이상할 게 없던 시기란 말이야. 지금처럼 전쟁이 함부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시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든 이 캐나다를 지켜내려고 1800년대 중후반부터 캐나다 이민자들한테 이주 비용 줘, 이주하면 정착 비용까지 줘가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캐나다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민을 들어간 사람만 얘기하는 거야. 1900년에서 1914년 15년 동안 300만 명이 캐나다로 건너갑니다. 유럽에서. 이거 덕분에 이제 그나마 캐나다가 어느 정도 굴러가기 시작해요.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공황이 오죠. 대공황 시기에 1923년에 영국의 곡물 수입 53.3%가 캐나다 혼자였습니다. 영국은 저 캐나다 없었으면은 당시에 진짜 다 굶어 뒤졌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캐나다가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은 아니더라도 땅은 넓잖아. 어느 정도 농사가 되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 캐나다도 대영 제국의 식민지로서 자동으로 참전해요. 영국 군대로서 자동 참전합니다. 자치권을 줬고 막 자기들의 생활 방식이나 법률이나 이런 거 다 줬어도 외교와 군사는 빼놓고 줬기 때문에 자동 참전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1914년에 이때 자원해가지고 이제 보냈대요. 근데 얼마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영국이 압박을 가합니다. 야, 왜 이렇게 몇 명 안 와 도대체? 빨리 안 보내?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가던 1918년 징병제를 시작합니다. 캐나다의 자치 영국령 캐나다 정부가. 그러자마자 막 사방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군대 안 가려고. 내가 도대체 가본 적도 없고 도대체 살아보지도 않고 내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나 살던 유럽이랑 그런 데를 내가 왜 가가지고 뒤지러 가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특히 퀘벡주에서 폭동이 제일 컸습니다. 지금도 캐나다에서 프랑스어 가장 많이 쓰고 프랑스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가 퀘벡이죠. 북아메리카 식민지도 프랑스 거였는데 영국한테 빼앗긴 데가 퀘벡입니다. 자기들 조상이 영국인도 아니고 프랑스인들이에요. 근데 영국이 1차 세계대전 터졌답니다. 그리고 징병을 한대요. 프랑스계인데 영국으로 가달래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얘네들하고 이제 싸우래. 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내 조상도 영국인도 아니고 내가 영국을 가본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영국의 군대로서 징병을 한대. 가고 싶겠냐고 그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퀘벡에서 폭동이 가장 크게 일어났대 저때. 어찌되었든 폭동이 진압이 돼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동안 캐나다에서만 군인이 무려 62만 명이 동원됩니다. 전체 인구 800만 캐나다에서 62만 명이 동원된 겁니다. 전체 인구 8%가 동원된 거예요. 5,100만 명의 남한 대한민국 인구의 8%는 408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를 동원한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젊은 남자들 62만 명 끌고 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서 20대랑 30대만 다 합하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1317만 명입니다. 2021년 기준. 엄청나게 많죠?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 408만 명이라 그랬어. 뭐 데려갈 만하네. 이 1317만 명 중에 남자만 685만 명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 8% 몇 명이라 그랬어? 408만 명이라 그랬죠? 2030에서 685만 명 중에 408만 명 데려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끌고 간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데려간 거야. 캐나다에서 당시에 거의 다 끌고 간 게 진짜. 그렇게 1차 세계대전에 캐나다 군대가 62만 명이나 동원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62만 명의 대부분은 2030 세대였고 그 중에서 6만 7천 명이 죽었고 17만 3천 명이 장애를 겪게 되거나 부상을 당해가지고 후유증이 생깁니다. 1차 대전 이후는요. 캐나다라는 나라한테 엄청난 변화의 시대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대예요. 젊은 남성들이 너무 많이 죽고 장애가 생기고 후유증이 생겨서 노동력이 급감합니다.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저게. 그러면서 이제 젊은 2030 남자들이 했어야 되는 일들을 여성들이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성도 노동을 해야 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어거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사회가 여성들에 대해서 서양 국가들도 옛날에는 노답이었어요. 여자들이 뭐 무슨 투표를 하느냐, 여자들이 집에서나 있지, 이제 그런 시대였어
옛날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캐나다의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 인권이 갑작스럽게 캐나다에서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상황에서 여성 인권의 필요성이 오프콜스 돼가지고 상승된 게 아니라 나라 꼴이 원체 개판이 났고 노동력도 개판이 나서 동시에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한 목소리까지 나니까 이런 수순이 밟힌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여성들도 투표권이 생기고 사회 진출도 많이 하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그리고 동시에 당시 캐나다의 정치꾼들,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1차 세계대전을 겪어보니까 이제 느낀 거야. 영국이 1차 대전 터졌다고 지들 멋대로 징병해가고 이런 꼬라지 보니까 그 이후에 노동력도 개판나고 나라꼴 개판나는 걸 보니까 이거 영국이랑 각을 세워놔야 된다. 지금 선을 딱 그어놓고 영국이랑 우리는 별개의 나라로서 가야지. 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쟁 한번 끝났다고 나라에 노동력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개판나고 지금 이거 안 된다 이거. 1차 대전 끝나면 이제 승전국들이랑 패전국들이 사인을 하죠.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사인하려고 모여. 이때 캐나다 대표가 따로 갑니다. 영국이 이제 놀란 거야. 아니 웬일이세요? 영국 대표 입장에선 제가 왔는데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지금. 캐나다 아니고 뭐 당연히 영국이니까 영국 대표만 가면 된다고 본 거지. 아니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저희도 따로 서명해야겠습니다. 당신네들하고 이제 선을 긋고 살아야겠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영국 입장에서 우리가 배상 받아서 니네 놀아줄게. 다 같이 우리 대영 제국의 일원으로서 잘 갈 건데 왜 이래? 아니 뭘 따로 가? 근데 이거 영국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당시 캐나다의 요구를. 캐나다가 대놓고 얘기했거든. 우리도 국가로서 따로 가야겠어. 정치구 아니고 국제정치 외교 군사까지도 우린 따로 가야겠어. 니네 이번에 1차 대전에서 62만 명 동원해가지고 지금 노동력 개판 났는데 본국에서 뭐 해줄 건데? 안 해줄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해줄 거면서 니네만 사인을 해.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예 갈라져 줘? 그래 버리니까 영국이 같이 사인합시다. 우리 같은 영국 연방으로서 이제 함께 가기만 하면 되지 뭐 외교권과 군사권까지 다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자 그렇게 1927년부터 정말 쏜살같이 미국의 대사관을 설치해요. 캐나다 대사관을 아예 각자 가는 거죠. 영국의 캐나다 대사관이 미국에 있었던 건데 캐나다만의 미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이 설치가 된 거죠 이제. 껍데기만 영국 연방으로 가는 거지 각자 가는 겁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캐나다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캐나다가 참전하냐 안 하냐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도 됩니다. 캐나다가 어떻게 했을까? 적극적으로 참전합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느냐? 아니 방금 전에 참전해가지고 개털됐다더니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참전을 했을까요? 영국이 이제 안 부르면 안 가도 되는 상황인데 캐나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나치 독일의 민주주의 평화 위협을 막기 위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소리죠. 원래 근데 저거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구라를 쳐. 그럴듯한 말해요. 어느 나라나 똑같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다른 어떠한 나라든 간 똑같아요 저건. 그냥 명분만 얘기하는 거야 저건. 왜 참전을 했냐 캐나다가. 이건 지금 학자들도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종합을 해보면 문서로 공식적으로 캐나다가 우리 이래서 참전했다고 다 기록해 놓은 게 있지가 않아요. 당시 캐나다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합시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캐나다의 당시 입장이 뭐야. 영국한테서 아예 갈라져서 독립국가로서 가고 싶어 하던 나라입니다. 일단 그건 오케이야. 그리고 그건 캐나다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야. 중요한 거는 미국이든 스페인이든 러시아든 어떠한 수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캐나다 저기 영국 식민지 아니야? 쟤네는 왜 대표가 따로 왜 오냐? 이런 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국가들이 캐나다라는 곳을 영국의 식민지 지역이 아닌 아예 별개의 국가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게 하는 거 중에 전쟁 참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 전쟁에 참전해서 만약에 이겼어. 그러면 그 이긴 나라의 명단에 들어가게 되죠. 배상 목록에 들어가게 되죠. 전쟁 기여 국가로도 들어가게 되죠. 존재감 부각되죠.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참전해가지고 이기기만 하면은. 게다가 캐나다 입장에서는 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전쟁이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어요. 전쟁은 어디서 일어났어? 여기서 일어난 거야. 여기는 알바가 아닌 거야. 솔직한 얘기로. 당시에 무슨 ICBM이 있어가지고 막 쏴갈겨가지고 여기로 뭐 날라올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여기서 일어난 전쟁에 우리가 참전해서 이득 볼 거 여러 가지 보자 이겁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작가진들이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참전을 했을 것이다로 정리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학자들도 의견이 다 분분해요. 자유롭게 그냥 생각해 보시죠 뭐. 캐나다가 당시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개이득 본 게 있어. 당시 여기서 곡물 식량이 지금 재배가 됩니까? 3분 카레라도 만들 수가 있어 여기서? 무기도 제대로 공급이 되겠어요? 맨날 총포탄이 날라오는 개 난리가 난 유럽에서 보급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캐나다가 죽어라 그런 거를 찍어내가지고 유럽에다 팔아먹은 거야. 2차 세계대전 내내. 무기도 팔고 식량도 팔고. 전쟁이 일어난 당사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총포탄이 터지는 지역은 아니었단 말이야 여기가. 그래서 군수물자를 만들어서 보급하기에 너무나 적절했던 거죠. 캐나다도 많이 팔았어요. 2차 대전 때 진짜 많이 팔았대. 엄청난 호황기였다 그러더라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계산기를 두들겨서 아마 참전을 했을 것이다. 1차 세계대전 때 캐나다가 62만 명이나 참전시켰다고 난리가 났었잖아. 아까 앞서서. 그죠? 2차 세계대전 때 110만 명 참전시킵니다. 더 많이 참전시켜요. 1940년대 캐나다 전체 인구가 1150만 명이었어요. 1150만 명 중에 110만 명 참전시켰다는 거야 지금. 이게 전체 인구의 10%니까 10% 정도네. 남자들로만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 1150만 명 중에 남성 인구가 몇 명이었겠어요? 절반이라고 칩시다. 남성 550만 명 중에 110만 명 참전시켰다는 건 엄청난 거야. 영끌에서 보냈단 얘기야. 물론 저 110만 명이 전부 다 유럽 본토에 올라가가지고 싸우고 그랬다는 거는 좀 아니겠죠. 110만 명 중에는 예비로 이제 있고, 그리고 캐나다 본토에서 이 군수 물품을 관리하거나 이제 그런 인력도 있었을 것이고, 수송에 관련된 인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인원이 있었겠지만 어찌되었든 많이도 보낸 것이다. 게다가 캐나다의 당시 여론도 대박이었어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캐나다의 전쟁 포스터인데, 우리 위대한 캐나다가 2차 세계대전에 징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합니다. 캐나다가 당시에 국민투표로 결정한 거예요. 저 2차 대전 참전을. 전체 국민 3분의 2가 찬성을 해요. 당시 분위기상 우리 캐나다가 독립국으로서 캐나다가 저 나쁜 나치 독일을 막아내고 캐나다의 저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되었을 것이다 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과 별개의 캐나다고, 별개의 캐나다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이슈가 또 터졌다고 봤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당시에. 자,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이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년 뒤였던 47년에 캐나다 시민권이 단독으로 생깁니다. 원래는 영국의 시민권이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영국인이지만 캐나다인이야 라는 시민권이었어. 요런 식이야. 어떻게든 영국이랑 엮여있던 거죠. 근데 이제 47년부터는 이렇게 갑니다. 아예 그냥 캐나다인이다 로 가요. 뉴펀들랜드 보이시죠? 요 지역이 원래는 캐나다의 영토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국이 이 전체 지역을 캐나다로 불렀는데 뉴펀들랜드 자기들만 우리는 영국령 뉴펀들랜드야 라는 뽕이 있었어. 그러니까 둘 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건 맞는데 자기들만 갈라져 있던 뽕이 있었어. 그래서 2차 대전 끝날 때까지도 갈라져 있었어, 저 양반들이. 그러다가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캐나다로 편입이 되고 지금의 영국과 구별된 국가의 캐나다로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캐나다가 엄청난 번영의 국가였습니다. 전쟁 물자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고 했어요. 미국도 이때 돈을 오지게 벌었죠. 원래는 캐나다가 독립 이전만 해도 당연스럽게 연방 중앙정부가 힘이 그렇게 막강한 국가가 아니었어. 연방정부가 따로 있지만 주정부가 또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돈 싹 다 걷어들여가지고 세수가 쌓여있는 정부는 주정부가 아니었어요. 연방정부였던 거야. 각 주별로 따로 놀긴 노나 연방정부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서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에 사바사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들이 못 갚치는 거예요. 연방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1950, 6, 70년대 계속해서 한 20, 30년 동안 계속 확대해 갑니다. 그러면서 주정부들도 못 갚쳐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복지정책 하는 거 저희 주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입장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캐나다는 언제 독립한 건가요? 자, 언제로 봐야 돼? 아무 부질없는 얘기야 이게. 솔직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고, 독립이라고 하는 게 언제 됐다를 딱 정하기보다 이런 과정으로 독립이 이루어졌구나. 캐나다가 우리나라처럼 무슨 성역화가 돼서 독립운동가가 일제로부터 맞서 싸우고 이런 독립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번 편에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갑분싸긴 한데요, 퀘벡주가 캐나다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퀘벡이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한다. 미국이 여기 있고 캐나다가 여기 있네요. 그린란드가 여기 있고 여기가 퀘벡입니다. 이 퀘벡이 지금 캐나다로부터 분리 독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왔다. 캐나다의 퀘벡 지역이 어떤 지역이야? 과거 대항해 시대 때 무려 1608년부터 프랑스인들이 처음으로 정착하기 시작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나중 가서 영국이 프랑스로부터 세벼오죠. 원래는 프랑스 사람들이 원체 많이 살던 지역인데 영국이 저 때부터 이제 먹은 거예요. 근데 영국이 머리가 빠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너네들의 종교, 언어 이런 거 다 보장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들고 일어나니까. 원체 영국인도 아니고 유럽에서도 영국이랑 사이가 더러운 프랑스 아닙니까? 그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퀘벡에서 이 양반들 언어
언어도 영어 쓰라 그러고 종교도 이제 영국 성공회 마냥 그런 거 믿으라고 난리치고 그래봐. 그거 되겠어요 그거? 계속 내전인 거야 계속 내전. 그래서 일단 내버려 둔 겁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영국이 먹은 이유와 계속 싸워요 계속. 퀘벡 지역의 프랑스 사람들하고 그 영국이 먹은 이 식민지 지역하고 계속 싸워. 쿠데타 일어나고 진압당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근데도 영국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라서 정말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왜? 퀘벡은 5대5랑 강으로 연결되어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지역이거든요. 5대5에서 비버가 많이 잡혔댔어. 그리고 목재나 이런 것도 많이 채취가 됐겠죠? 이거를 채취를 했으면 강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바다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있는 도시가 퀘벡이에요. 그래서 이 퀘벡을 반드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퀘벡이 굉장히 중요했다 영국에게. 그러나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다. 옛날에 철도가 발달하기 전까지는요 무조건 이 강이 중요했어요. 강을 끼고 있고 내륙 수송이 되는 그런 곳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철도가 발달하기 전까지는. 근데 1950년대까지도 캐나다 전체에서 이 퀘벡 지역은 빈민과 서민, 하층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예요? 캐나다에 있던 영국계의 후손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퀘벡에 있던 프랑스 사람들만 빈민과 서민, 하층민으로 살아가던 겁니다. 영미권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 경제와 질서가 재편되고 있던 시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민족주의, 자기들만의 언어, 자기들만의 종교, 자기들만의 문화 이런 것만 안 버리고 계속 있으니 캐나다에 있던 주류 문화였던 영국의 문화, 영미권의 문화 이런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결 구도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이 양반들, 프랑스 사람들, 프랑스계의 후손들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가 캐나다 사람이야. 대부분 영국계의 후손이야. 근데 프랑스계 후손도 사는데 이 양반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 지금은 그나마 덜하지만 옛날엔 더 했단 말이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기업들도 들어오고 자본도 들어오면서 이제 기업들도 생길 거 아닙니까? 캐나다에서?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을 뽑겠냐는 거예요. 얘네 아니더라도 쓸 애들 많은데? 요런 게 있었다는 거지. 게다가 이 양반들이 이미 과거부터 영국의 식민지 캐나다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려고 하던 그런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경한 그런 마인드들이 또 많았어. 분위기 자체가 이 지역에서. 좀 뭐가 생겼겠어요? 좀 고정관념? 편견? 뭐 요런 게 또 이제 캐나다 다른 지역에서도 생긴 거지.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가 1960년대부터 착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가 뭐예요? 이민자들이 어느 출신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동양인이든 누구든 간에 이 사람들이 캐나다에 들어와서 좀 적응도 빨리 할 수 있고 일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이런 걸 다문화주의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걸 빨리 가속화시켜서라도 완성해야 했어요. 왜냐면 인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국토는 넓은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 다문화주의를 해야만 이민자들이 많이 캐나다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또 문제가 뭐예요? 들어왔는데 다문화주의나 다문화를 받아들일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이민자들이 버티겠냐는 거야. 나가겠죠? 못 버티고. 그런 것 때문에 캐나다가 다문화주의를 한 거죠. 미국이 지금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국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처럼 갈라지겠다면서 독립운동까지 일어나진 않아요. 왜? 미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다른 지역에서 미국으로 온 거야. 원래부터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미국에서 살던 사람도 아니고 원래 저 땅의 주인들도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근데 중국은 달라. 우리가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여기서 터잡고서 우리의 민족의 땅이었는데 왜 지금은 니들 멋대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느냐? 라는 게 먹혀요. 그런 게 먹히는 나라야 여기는. 근데 미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캐나다는 어떨까요? 캐나다도 그런 게 덜한 나라긴 한데 퀘벡은 번외인 겁니다. 이미 1608년부터 프랑스 사람들이 와 있던 지역이고, 게다가 본인들이 그 1608년에 자기들의 조상부터 이제 왔는데 영국이 이제 퀘벡 지역까지 먹게 되고 프랑스 사람들 팽당하고 서럽게 살아왔다는 피해 의식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피해 의식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가 다문화주의를 시작한 거예요. 다문화를 보장하고 다민족을 보장하고 다인종을 보장하고 이런 걸 지원하는 정책을 하는 거야. 이민 온 사람들은 좋았으나 퀘벡에서는 그 다문화주의 때문에 독립운동 얘기가 튀어나옵니다. 진짜 나중에는 무장단체까지 생겼어요. 1963년에는 퀘벡 해방전선이라고 해가지고 과격했어. 1970년에 캐나다 퀘벡주, 그 주의 부총리가 저 퀘벡 해방전선한테 죽습니다. 이런 일까지 막 일어나고 막 그랬었어요. 당시에 캐나다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요. 그래서 497명을 잡아들여. 엄청났어 그때. 1969년에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의 공용어를 영어로 정합니다. 근데 동시에 프랑스어도 우리 캐나다의 공용어야로 보장을 해줘요.
퀘벡주 사람들 야마리 들받게 하려고. 근데 퀘벡주는 갑자기 주정부에서 퀘벡 사람들이 개 난리를 쳐가지고 1977년부터 프랑스어만 공용어로 채택하겠다고 객기를 부립니다. 우리는 캐나다어나 영어 같은 거 공용어로 채택 안 할 거예요. 무조건 프랑스어만 공용어야. 그게 공용어로 채택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간판이든 TV에서든 신문에서든 아니면 공기관 공무원들이 일할 때 사용하는 문서에서든 이런 것들에 영향이 가요. 그게 영어를 아예 못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 공용어를 뭐로 정하느냐가. 이때 퀘벡주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영국계 자본과 외국계 자본들이 퀘벡주에서 빠져나갑니다.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1976년부터 1986년까지 약 10년 동안 퀘벡주에서 그 10년 동안 빠져나간 영국계 캐나다 사람들이 14만 7천 명이었어요. 1980년 퀘벡주 전체 인구가 650만 명이었어요. 그럼 650만 명 중에 14만 7천 명이 빠져나갔으니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14만 7천 명이 만약에 기업이었고 자본이었고 그 기업들의 일자리였고 돈을 벌 수 있는 인력이었고 인건비였고 그 자리가 14만 7천 개 빠져나갔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저거는. SK하이닉스가 지금 청주에 제3공장까지 지어놨거든요. 그거 다 빠져나가면은 청주 인구도 몇만 명 빠져나갈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엄청난 손해라는 걸 우리는 감안해가지고 그냥 14만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1980년에 퀘벡주가 주정부에서 주민투표를 합니다. 독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찬성이 40.5%가 나오고 59.5%가 반대를 해요. 지금 왜 이렇게 반대가 많았냐면 생각이 좀 있는 거지 이 양반들. 경제가 안 그래도 그렇게 좋던 지역도 아니란 말이야.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예 분리독립까지 해버리면 경제적으로 어쩔 건데. 퀘벡주에 살던 분리독립자들은 어떻게든 분리독립을 더 해야 된다고 선동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양반들은 그래도 별로 분리독립하게 되면 진짜 우리 완전히 그냥 뗄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자, 이후에 95년도에 다시 해. 찬성 49.4%, 반대 50.6%. 엄청난 박빙이었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분리독립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때 정 안 되겠는 거야. 캐나다 정부도 조금 그렇고 퀘벡이 독립하게 되면은 솔직한 얘기로 퀘벡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뉴펀들랜드 레브라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떨어진 영토가 되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짜증나는 거야. 군사적으로든 안보적으로든 여러모로 이제 얘네 퀘벡이 이렇게 영토가 있으니 미국이랑도 만약에 마찰이 생기면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얘네가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랑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퀘벡이란 나라가 탄생했어. 근데 이 나라가 미국 편이 아니면 이 나라가 만약에 언젠가 미국이랑 사이가 더러워질 나라랑 친해지면 게다가 지금 미국이랑 붙어 있습니다. 국경도 지금. 이건 굉장히 피곤해지는 일이죠. 미국이 이제 겐세이를 넣기 시작합니다. 퀘벡 니네들 자꾸 캐나다에서 독립하겠다고 설치면 나프타에서 뺄 거야. 나프타가 뭐예요? 미국이랑 캐나다랑 멕시코가 맺은 거죠? 퀘벡 니네가 이 캐나다에서 기어 나가면 너네는 이제 캐나다가 아니니까 나프타에서도 나가는 거지. 미국까지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퀘벡 내에서 이거 진짜 우리 독립하면 경제 작살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겠죠. 이후에 이제 퀘벡에서 분리독립에 대한 여론이 차츰차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잡아서 캐나다 정부도 얘네들 진짜 독립할 생각 않게끔 이제 안 하게끔 만들어야겠다. 2006년 캐나다 하원에서 퀘벡주를 캐나다 내의 국가로 인정하기로 합의합니다. 근데 이거 그냥 상징적인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후에는 점차 이제 캐나다가 가면 갈수록 다문화주의를 좀 더 강력하게 해요. 캐나다 하면은 뭐 PC주의가 너무 세다. 쟤네는 무슨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PC주의를 너무 강력하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캐나다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그리고 내부에서도 갈등 이런 거를 상쇄시키고 없애려면 PC주의를 어거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지들이 이제 한민족밖에 없고 대부분의 지금 한국의 인구의 대부분은 그냥 한국인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치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은 입장에서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닌 게 있다는 거. 캐나다는 다민족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더더욱 갈등이 심화되고 안 하면 더더욱 지랄맞게 할 것이고 안 하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퀘벡의 프랑스인들이든 지들 잘났다면서 다 갈라진다고 난리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지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퀘벡에서 한 3분의 1? 3분의 1만 독립을 지지한다 이런 분위기래요. 충분한 과방 이상이 독립을 별로 원치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퀘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퀘벡 옆
옆에 있는 엘버타주가 문제입니다. 지금 엘버타주가 남쪽으로 미국 몬태나주랑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인구 다 합해봐야 2022년 기준 약 450만 명입니다. 캐나다 전체 인구가 3,800만 명이거든요. 캐나다 전체 인구의 한 10% 좀 넘는 사람들이 이 엘버타주에 사는 거죠. 여기서 근데 지금 분리독립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엘버타주의 정치꾼들이 지들 당선되려고 찌라시 뿌려놓은 게 먹히고 있어요. 아까 여기 엘버타주 몇 명이라 그랬어? 450만 명이랬죠? 이게 또 퀘벡주랑 연관이 있어요. 퀘벡주가 인구가 지금 860만 명이거든요.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퀘벡이. 근데 캐나다에서 가장 산업과 공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복지 지출 지원을 많이 하는 주가 퀘벡주입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주는 엘버타주예요. 엘버타주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안 받습니다, 거의 사실상. 자기들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퀘벡주는 아닌 거야. 지금 엘버타주가 2019년 기준 1인당 GDP가 67,656달러예요. 퀘벡주는 45,281달러. 였습니다. 이런 격차가 있어요. 45,000달러도 낮은 건 아니지만 저게 우리나라보다 지금 GDP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야 지금. 그냥 캐나다는 물가가 비싸요. 당연히 GDP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야. 근데 퀘벡주는 45,000달러를 했습니다. 1인당 GDP가. 엘버타 67,000이라고 그랬어요. 22,000달러가 차이가 나요.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씨알이 맥히는 거야. 엘버타주는 중앙정부한테 지금 재정 지원을 거의 안 받아요. 퀘벡주는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오히려 엘버타주는 낸 세금들을 이제 중앙정부에 주는 그런 입장이에요. 엘버타주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우리 엘버타주가 개고생해서 기름 퍼올려가지고 벌어들인 돈으로 퀘벡주 먹여 살려야 되냐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게 있는 거죠. 캐나다가 다문화주의를 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대혐오의 시대에는 캐나다도 참 머리 아픈 게 많을 겁니다. 서로 손해 안 볼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자기들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남 돕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마인드만 가지면은 국가가 운영이 안 됩니다. 엘버타주 입장에서 자기들이 돈 많이 벌고 퀘벡주 주기 싫으니까 분리독립하자? 이거 국가 운영 되겠어요 이거? 다 그러지 뭐. 그러면은 서울 입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기업이 돈 많이 버니까 다 갈라지게 하고 우리만 독립하자고. 다 그러면 되지 뭘. 500개로 갈라지시죠 왜. 캐나다가 점차 다문화의 영향을 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 미국에서 지금 다문화주의가 깨지고 있고 인종주의가 다시 득세하고 있고 고립주의가 득세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당선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캐나다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시대가 전 세계에 그런 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화 시대가 됐고 인종 혐오자가 1%밖에 없다고 치자. 전 세계의 1%, 각 나라마다 1%가 인종 혐오자가 있어. 지들 민족만 최고고 다른 인종 다 혐오하는 있다고 치자고요. 그 새끼들이 좋은 거 퍼나르겠습니까? 유튜브에, 인스타에, SNS에 백인이 이렇다, 흑인이 이렇다, 아시아인이 이렇다 그런 거 퍼올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가 너무 넘쳐 흘러서 난리 난 상황에서 그런 거에 선동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러시아도 유럽도 그런 인종주의가 점점 커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그 인종차별이나 이런 게 드라마틱하게 어제 없었던 게 오늘 생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표현의 자유가 어찌됐든 보장된 나라 아닙니까? 또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야 어차피 표현의 자유가 좀 덜하고 여기는 명예훼손도 없어요. 떨어도 그냥 내버려 둬. 그나마 여기는 그런 것까지 보장을 안 해주니까 지금 그나마 덜 퍼지는 거지. 이런 데는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거야 그냥 그런 게.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 있죠. 캐나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제정치를 하고 있을까? 현재 캐나다 총리 누구죠? 트리도. 지스탱 트리도죠. 아들 트리도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아들 트리도로 불린다는 얘기는 아빠 트리도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아빠 트리도입니다. 피에르 트리도입니다. 과거 캐나다 총리였어요. 1968년부터 84년까지 16년 동안 캐나다 총리를 합니다. 아들도 지금 총리가 된 거예요. 일단은 뭐 아들 트리도는 됐고요. 아빠 트리도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봅시다. 아빠 트리도가 1977년에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은요, 캐나다라는 나라가 미국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미국 주변에 우리가 사는 게 어떤 면에서는 끼리와 함께 자는 것도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차분한 초식 동물이더라도 엄청나게 크고 힘이 센 동물이란 얘기예요. 아무리 저 코끼리가 지금 착하고 초식 동물이더라도 모든 작은 움직임과 소리에 캐나다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캐나다라는 나라는 강력한 국가 바로 옆에서 잘 지내고 있다 우리가. 저 국가가 우리한테 위협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그냥 초식 동물 코끼리 같아도 코끼리도 엄청나게 크고 밟히면
진다.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국이 알래스카 포함해가지고 캐나다랑 지금 영토가 비슷해요. 솔직히 영토 크기가. 근데 지금 전체 인구랑 총 GDP가 둘 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국방비는 미국이 사용하는 국방비의 30분의 1이에요. 캐나다는 솔직히 국제정치적으로 보면은 안보랑 국방 대부분을 미국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의존해야만 해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 캐나다가 독단적으로 군사적 행동이나 국제정치 행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거야. 미국이 뭐 한대. 우리 캐나다도 지지한다. 우리 캐나다도 동참. 미국이 뭐 이번에 우주항공 뭐 같이 한대. 그러면 우리 캐나다도 동참. 이런 느낌이야. 지금 캐나다가 총 GDP로만 따지면 우리나라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한국이 지금 2021년 기준 총 GDP가 1조 8,067억 달러입니다. 캐나다가 1조 8,834억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근데 캐나다가 한국 국방비의 절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의 절반밖에 안 돼요. 한국이 2021년에 52조를 썼어요. 캐나다는 28조 썼어. 캐나다는 지금 군사력을 자기들이 급격하게 늘릴 그런 여건이 지금 좀 어렵대요. 아직도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고 경제적으로 발전이 덜 된 지역도 너무 많고 그리고 국토가 이렇게 넓으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세금이 많이 쓰여요. 우리나라가 국토가 작으니까 들어가는 인프라 관련된 세금이 좀 많이 덜 들어가는 편이에요. 우리나라 정도면은. 국토가 이렇게 넓은 나라들 도로 하나만 깔려고 해도 우리나라랑 차원이 다른 돈이 들어가. 가로등만 해도 차원이 다르게 들어가고 사회 간접 자본이라던가 이런 거를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야. 국토가 넓으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캐나다가 지금 이민자를 2021년, 22년, 23년 40만 명씩 매년 받는다 그랬어요. 총 3년 동안 120만 명. 왜? 인건비가 부족하고 아직도 개발해야 할 지역들이 많거든요. 국방비에 돈을 더 쓰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캐나다는 지금 국가가 100% 보장해주는 것들 뭐 의료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많은 돈을 투입해주는 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걸 갑자기 취소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 캐나다는 별개의 나라로 있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 외교와 국방은 별개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돌아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6.25 전쟁도 참전했고 걸프전도 참전해줬고 캐나다가 미국이 하라고 해서 이런 거에 참전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 베트남 전쟁이랑 부시 정부 때 그 이라크 전쟁 하잖아요. 미국이. 그때는 캐나다가 또 미국을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던 그 캐나다가 왜 비판했을까요? 어차피 그거 멸칠 안 가요. 조지 부시가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 로 갔잖아. 캐나다가 비판하고 참전도 안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항공모함 보호해주려고 호위함 3척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비판받거나 캐나다 국내에서조차도 비판받을 것들을 캐나다의 정치꾼들이 대외적으로는 그냥 비판할 뿐이지 몰래 속으로는 다 한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국제정치는 딱히 특이한 게 없어요. 미국이 무언가 러시아를 제재하고 러우 전쟁 때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불쌍하다 이런 것 때문에 캐나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있고 적극적으로 러시아 제재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자는 거에 딴지를 한 거예요, 거의. 캐나다의 국제정치는 깊숙하게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대부분 따르고요. 미국과 함께하는 동맹, 나토, 이런 어떤 안보동맹이나 군사동맹 이런 거에 참여해서 미국을 지키고 캐나다를 함께 지키고 미국을 위해서 본인들이 일을 하는 거는 동시에 미국이 캐나다를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까는 거는 다 까. 뒤로는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 앉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요 정도로 캐나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